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행복한 길로 돌아선 여자 사람이고,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30대가 들어설 무렵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남자친구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터라 결혼 이야기가 빨리 오가게 되었고, 저희 집에서도 찬성을 했어요. 어려서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넉넉한 가정 형편으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생각했고,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뒤처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없는 저에게 남자친구는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 역시 남자친구를 정말 아끼고 아꼈어요.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답니다. 그래, 상민이라면 내가 두 팔 벌려 환영이지. 너네 둘이 오래 만났던 것만큼 얼마나 서로에게 신뢰가 깊겠어. 안 그러니?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민 씨 부모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서 조금 긴장돼. 외동아들이니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 그래도 상민 씨가 본인 부모님은 엄청 자유로운 분들이라고 하도 말을 해줘서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말이야. 상민이 보면 부모님도 보이는 거지. 얼마나 자유롭고 인격이 훌륭하겠어. 밉보이지 말고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되렴. 사실 뭐 아빠가 없다는 게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이런 걸 마음에 걸려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엄마가 참 죄스럽다. 뭐가 죄스러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 엄마 탓이 아닌데.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줬잖아. 진짜 부족함 없이 컸어. 연애를 오래 해서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어요.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믿음이 굉장했던 터라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했어요. 꽃집을 운영하기도 하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색상에 맞춰 예쁘게 꽃을 만들어서 간 자리에서 예비시모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 쓰기 싫어서 네가 만들어 온 거니? 조합하고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조합이야. 아, 꽃취향까지 세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요. 앞으로는 프리지어랑 안개꽃은 잘 기억해뒀다가 어머님한텐 안 쓸게요. 너희 엄마가 뭐 사업하시고 넌 꽃집 한다고? 돈은 좀 만지니? 내 친구 딸도 돌고 돌아 할 거 없어서 플로리스트 한다고 하던데. 이게 시집가기 좋은 직업 같아 보여도 막상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좀 쓰이거든.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성인은 조경과 나와서 진짜 식물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넌 가만히 있어. 요즘 사업이라고 해도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상 파헤쳐 보면 뭐 별거 없는 집도 많더라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지? 상민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만 사실 의사니 변호사니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아,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성이 기분 안 좋아지게. 성이야,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좋은 말만 걸러 들어. 뭐,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많이 빠져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 제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저희 엄마 또한 사업하시면서 그냥 그런 대로 잘 사시거든요. 어머님은 전문직 며느리를 원하시나 본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애초에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작정한 예비 시모와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어이없어하며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어이구, 무슨 수억 원대 자산가라도 되는 양 말한다. 요즘에 자기 개성 살려 일하는 게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에 비빌 수 있니? 얘 아빠도 변호사고 지금 로펌 하나 운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거 말도 못하겠어? 네가 빠지는 결혼이니 이런 얘기는 좀 들을 줄도 알아야지. 너 벌써부터 발끈하면 이 결혼 못한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을 때 각오한 거 아니니? 솔직히 너 아버지도 없다며. 결혼식 하면 네 엄마 옆자리에 아무도 없이 홀로 떨렁 있을 텐데 그 꼴도 보기 그렇고 말이야. 아니요, 각오 안 했죠. 그저 예비 시어른들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비교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건 제 아픔이기도 해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솔직히 가는데 순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빨리 사고로 돌아가실 줄도 몰랐던 거고,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다니 저도 오늘 여러 번 충격받네요. 되바라진 것. 그러니 순진한 우리 아들을 꼬드겼나 보구나. 정도도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 파투네. 그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겠네요. 정말 제가 굳이 왜 이런 결혼을 하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호에 맞는 며느님 찾으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했으나 절 존중하지 않는 어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자 남자친구는 절 따라오며 사정사정을 하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결혼이었지만 앞날이 그려지는 결혼에 주저하게 되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는 자신감 넘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아빠랑 결혼할 때 엄마도 반대를 많이 당했었대. 원래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본인이 당한 거 그대로 돌려주는. 집에 가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래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가면 내가 좀 당황스럽잖아. 어차피 더 얘기 나눠봤자 나만 질타하실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돼? 자기 변호사에 뭐 집안 대단한 거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상대방 집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건진 잘 모르겠다. 사실 어른이라 참았어야 맞는 건데 미안해. 근데 이런 결혼 나 도저히 못해. 우리 엄마 아시면 정말 당황하실 거고 나 역시 이런 결혼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 너희 어머니 귀에 안 들어가게 할게. 그리고 내가 오늘 엄마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너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솔직히 이런 일로 헤어질 거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나만 믿어줘. 앞으로 그랬던 것처럼.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설득하며 무조건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걸리는 게 예비 시모였기에 결혼을 고려해 보게 되었지만 본인의 엄마를 설득하는 남자친구를 보곤 믿을 만하다 싶어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비 시모도 남자친구에게 얼마나 닥달을 당했는지 두 번째 만남에선 조금 점잖게 저를 대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해나가게 되었어요. 예단 목록이다. 뭐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난 우리 외동아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이런 건 네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자식이 또 누가 있겠어. 우리 상민이 하나인데 이 정도는 네가 해와야 하는 거야.
너 결혼하면 의뢰 변호사 사무소리 들을 텐데 다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목록 지켜줬으면 좋겠어. 상민이가 나한테 신신당부를 해서 뭐 별말은 안 할 거다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이 정도고 너한테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난 이만 갈 테니 계산하고 나와라. 이걸 다요? 상민 씨랑 뭐든 반반하기로 약속했고 제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제가 준비하기엔 엄청난 예단 목록이네요. 뭐 일단 어머님 뜻 잘 받았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비시모는 그런 제가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쳐다보곤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단 목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답니다. 예단에 신혼집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 혼수까지 싹 다 제가 준비해오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본인 아들은 그저 몸만 보내겠다는 심산이었죠. 워낙에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엄마에게 어려서부터 받은 것들이 많아 결혼은 무조건적으로 제 힘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목록 자체가 제 힘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있니? 점점 살이 빠지네.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상견례 괜찮다고 하시니? 뭐 결혼 얘기는 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어머님이 좀 아무래도 외동아들이고 하니 바라시는 게 크더라고. 뭔데? 엄마한테 얘기해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아들 그렇게 변호사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예단 목록 받았구나? 제 얼굴만 봐도 모든 걸 꿰뚫어보는 엄마였기 때문에 모든 걸 실토하였고 엄마는 그 예단 목록에 잠시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준비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집마저 구해주신다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됐어. 신혼집은 나랑 상민 씨랑 있는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대출도 잘 돼 있기도 하고 우리 힘으로 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이런 모습 보여버렸네.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지? 지금 받은 것도 충분해. 그래도 결혼의 첫 발을 내딛는 건데 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밉보이는 거 싫다. 사실 이 정도면 결혼에 있어서 엄청 많이 해가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기죽는 꼴 나는 못 봐.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 맡기고 너 편하게 상민이랑 결혼 준비해. 아마 이거 목록대로만 다 해가면 네 시어머니 되실 분도 너 다르게 보실 거야. 네가 누구 딸인데 기가 죽어.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걱정 마라. 알겠지? 오히려 해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면 슬프잖아.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염치없이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하고 결혼 준비까지 이렇게 신세질 줄은 몰랐네. 신세는 무슨. 아빠 없이 자라서 엄마가 오히려 더 미안하지. 여하튼 혼수 목록은 신경도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정말 죄송스러웠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정성스레 남편의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알아봐 주셨고 저 역시 혼수 준비에 박차를 가했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해놓고 신혼집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혼수 먼저 신혼집에 채워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였는데 어머님이 혼수 먼저 본인 세컨드 하우스에 들여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굳이요? 어차피 신혼집으로 배달될 혼수인데 그냥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시킬게요.
굳이 먼저 가봤자 흠집만 날걸요? 내 말대로 하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혼수 먼저 해놓으면 그 집이 그렇게 잘 풀리고 잘 산다더라. 내가 어른이니 내 말을 따르도록 해. 너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게 있는 줄 아니? 일단 내가 말한 대로 이 집으로 배송시키도록 해. 여기가 빈집이기도 하고 내 세컨드 하우스 같은 개념이거든. 나 진짜 우리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 나도 상민 아빠랑 결혼할 때 이렇게 먼저 했었어. 근데 지금 봐라. 얼마나 잘 사니? 내 말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해. 어른 말을 듣는 거야. 네, 어려울 건 없지만 일단 알겠어요. 주말에 그 집으로 배송해 놓을게요. 그럼 제가 가서 좀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가서 보면 되지. 안전하게 천천히 옮기는지 아닌지 보면 되니까 너는 그냥 배송만 하고 마음 놓고 있어.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자 비용을 전부 내주신다고 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대로 혼수를 장만하여 어머님이 말한 장소에 배송을 보냈답니다. 원래가 조잘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도 굳이 물어보진 않았고요. 하지만 신혼집이 결정이 되었고 엄마가 손수 골라준 이 집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정말 마음에 든다며 저희 엄마에게 무한 감사를 표했고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둘 제 짐을 옮겨두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뭐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저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에 정말 정이 뚝뚝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34평? 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지금 34평이 웬 말이야? 내 아들이 로펌 대표 아들인데 서민평수 웬 말이니? 네 짐이고 우리 아들 짐이고 다 빼고 파혼해라. 난 적어도 42평을 해올 줄 알았다. 변호사 사모되는 사람이 이 정도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게 작아요? 저희들 신혼집이고 상민 씨도 저도 마음에 들었으면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 34평이 얼만 줄이나 아세요? 진짜 저도 도저히 못 맞추겠네요. 42평은 못하니까 억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파혼해야지. 어차피 결혼 날짜도 남았겠다. 못할 게 뭐냐? 난 구질구질한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파혼해. 어디 34평에 다리라도 뻗고 자겠냐? 우리를 뭘로 알고 이런 서민평수를 해와? 적어도 둘이 살 거면 42평 정도는 돼야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파혼을 원하시면 저도 못하겠네요. 아버님 로펌도 빼세요.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나가는데 제 빌딩에서 나가주시죠. 어차피 그 건물에 그 층수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줄 섰으니 나가주시면 되겠네요. 또 혼수로 준비한 가구나 가전은 다시 이 집으로 그대로 배송해줘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알고요. 아니, 빌딩이라니? 그 건물이 네 거라도 된다는 것처럼 말한다. 그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네 거인 양 행세를 해? 내가 혼수로 34평 아파트에 왔는데 다리 뻗고 자겠냐며 파혼에 친 시모였고 제가 제 빌딩에서 예비시부의 로펌을 빼라고 하니 예비시모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보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모든 것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역시 뭐니 해도 사람은 짝이 있는 것이고 억지로 있는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굳이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마구 들면서 이 결혼 준비를 끝내야겠다고도 생각이 들어버린 것이었죠. 몰랐나 본데 그 건물 제 거예요. 저희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일한 제 상속 재산이죠. 뭐 엄마도 사업하시는 분이니 어려움 없으시고 저 역시 건물 하나 있으니 굳이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엄마가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이긴 하거든요. 그 건물에 상민 씨 아버님 로펌이 들어간 거 모르셨어요? 아, 저랑 상민 씨랑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됐는지 모르나 본데 제가 그 건물 들락날락거릴 때 상민 씨가 아버님 심부름을 많이 오게 되었고 거기서 맞닥뜨려서 인연이 시작된 거예요. 뭘 아시고 들이대셔야지. 굳이 건물이 제 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결혼하면 천천히 얘기하려 했는데 도저히 어머님같이 욕심 많은 분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네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혼수나 돌려주세요. 아니, 그 건물이 네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 진작 말했어야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런 알짜배기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건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오해를 풀었으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자. 아니요. 더욱이 드릴 말 없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고 해도 전 상민 씨랑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건물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절 더욱더 분노하게 하네요. 저도 굳이 이런 결혼하면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혼수 돌려주세요. 어차피 모든 계약이야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으니 취소하면 되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먼저 사나오라고 했던 혼수나 주세요. 이왕 엄마가 아파트 해주신 겸 거기에 들여놓고 독립했다고 생각하죠 뭐. 이번 주말까지 혼수 목록 거기다가 배송해 주셨음 해요. 예, 네가 오해를 했나 본데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 가지고 한마디 한 걸 너 이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니?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건물주라는 것도 놀라운데 혼수를 당장 돌려달라고 하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창백해졌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42평 아파트로 준비해 줄 줄 알았는데 의뢰 파혼을 한다고 하니 놀란 것이었어요. 그리고 혼수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옛말에 혼수를 미리 준비하면 잘 산다고 하던데 이 말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미리 준비한 혼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거든요. 왜 말을 못하세요? 파혼한다니깐요? 그럼 혼수를 돌려주셔야죠. 그지 어머님 세컨드하우스에 배송한 혼수 말이에요. 우리 상민이도 그 사실 아니? 아니 일단 진정하고 파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지평수만 좀 들려달라는 건데 뭘 그리 쌍심지를 켜냐? 천천히 물 좀 마시면서 얘기하자. 나도 흥분해서 말이 헛나오긴 한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빌딩주라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나 보죠? 그러니 욕심부릴 걸 부려야죠. 됐고 혼수 얼른 주셨음 해요. 어차피 상민 씨도 알게 될 터이니 상민 씨 통해서 혼수를 받던지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그럼 나가주시길 바래요. 일단 상민이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혼수 배송해 주기로 한 날짜까지 해줄 거니까 그냥 기다리라고. 그게 배송업체랑 말도 해봐야 하고 글쎄 기다리면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리고 파혼이 사실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결혼도 깨진 마당에 제가 왜 그 날짜를 기다려야 하죠? 이사 비용을 정 못 내겠으면 제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착각하셨나 본데 파혼 맞아요. 어머님이 파혼하라면서요. 알겠다고요. 저도 이 결혼 안 하겠으니 돌려달라고요. 일단 상민이한텐 천천히 얘기하자. 너랑 나랑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도 좀 풀어보고 그렇게 단언하지 말고. 단언이라뇨?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리고 상민 씨한테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중대사항을 본인이 알아야죠. 제 말에 계속해서 말을 돌리는 예비 시모였고, 굳이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참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함과 동시에 혼수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인 양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애원을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한테는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런 집에 시집갈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도 정말 사랑했지만 전 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은 엄청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기어이 일을 내셨구나. 아, 미치겠다. 정말 미안해. 근데 혼수라니? 세컨드 하우스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세컨드 하우스에 미리 배달시켜 놓으래서 시켜놓은 혼수 있어. 그거 당장 돌려달라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니까 미리 배송했다는 거지? 아니, 이 집이 어디길래? 그 주소 혹시 좀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도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종종 가서 쉬신다고 하는 세컨드 하우스던데. 뭐 어쨌든 주소는 여기 있어. 가서 알아봐줘. 남자친구는 제가 파혼을 통보하자 저에게 사정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단칼에 거절하였고,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의 세컨드 하우스 주소를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예비 시모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저희 집이고 어떻게 된 일이신지? 혹시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여기 맞으신가요? 저 배정래 씨라고 모르시나요? 여기가 저희 엄마네 집인데 배정래라고 세컨드 하우스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정래요? 저희 엄마예요. 아, 혹시 상민이? 아, 용케도 알아내서 왔네. 뭐 나머지 얘긴 차차 엄마한테 듣도록 해. 제 이름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엄마라뇨? 당신이 우리 엄마 딸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알고 보니 제 혼수를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에 숨겨진 딸이었답니다. 숨겨진 딸이 의사 사이를 데려온다는 말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던 예비 시모였고, 경제권이 없던 예비 시모였기에 저에게 받은 혼수로 본인 딸의 신혼집을 채워준 것이었어요. 본인이 다 해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숨겨진 딸은 예비 신모의 잘하는 부부의 딸로 양자 입양이 돼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뒤에서 예비 시모는 그 부부와 딸에게 한 푼씩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저희 결혼 날짜가 다가올 때쯤 숨겨진 딸과 사이는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고 했고, 그때 이 혼수들을 다시 제 신혼집으로 가져다 놓을 속셈이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 현실에 입이 떡 벌어졌고, 더 충격을 받은 건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였어요.
평생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남자친구였기에 더욱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그럼에도 예비시모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있으면서 숨기고 살았던 거야? 아니, 어떻게? 나랑 아빠한테 그걸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딸마저 있다고 하면 가뜩이나 반대한 네 할머니가 나랑 네 아빠랑 결혼시켰겠니? 어쩔 수가 없었어. 네 아빠랑 결혼하려고 나도 이 약물고 숨긴 거였다. 그 덕에 너도 태어났잖니. 다 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빠를 기만한 거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애를 숨기고, 저 이 사실 절대 못 숨겨요. 그리고 당장 성희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엄마 과거는 그러면서 성희한테 아빠가 없다고 하고, 신혼집 더 큰 걸 해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희가 저 안 받아주면 저도 제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엄마가 다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야 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성희가 건물주인 걸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아휴, 어쩐다니. 건물주를 놓치게 돼서. 그리고 우리 딸도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그런 것도 못 해주냐? 의사 사이 데려왔는데 그래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혼수는 그대로 성이 돌려주려고 했다. 이게 뭐가 문제야? 걔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을 너도 그만해.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건물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 와, 진짜. 엄마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진짜 속물이다, 속물. 그리고 이게 지금 쉬쉬한다고 될 문제예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시냐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래? 이게 다 너 위해서 그러는 걸 넌 모르냔 말이야? 이 엄마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 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지 마요. 다 엄마 욕심이고 허세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그걸 왜 자꾸 엄마가 망쳐놓냐고? 남자친구는 본인 엄마에게 절레절레 혀를 찾고, 뒤이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하지만 어차피 구구절절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할 게 뻔하니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혼수를 이미 남이 썼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저에게 그동안 직살나게 한 모욕까지 더욱더 분노가 되어 돌아왔죠. 전 그 길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이 본인 아빠에게 얘기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래도 본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본인 와이프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겠지만 변호사답게 말로 하지 않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끝내려고 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건물주라고만 했어도 내가 너한테 그럴 일은 없었을 텐데 한가정 파탄 내고 속 시원해? 네, 속이 시원하네요. 끝까지 아빠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제 혼수는 뒤로 빼돌리면서 신혼집이랑 모든 걸 다 해오라는 어머님과 연이 안 닿아서 시원하고요. 그리고 본인 과거는 생각 못하고 그렇게 나서다가 이혼소장 받은 어머님을 보니 또 속이 시원하네요. 상민 씨와의 인연은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많이 느끼셨길 바래요. 어머님이 상민 씨 할머님께 얼마나 당했는지 저야 알 길이 없지만 그걸 똑같이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하신 것 후회하셨길 바래요.
그리고 혼수 비용은 그대로 돌려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안 참을 거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것. 독해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파탄을 내? 네가 인간이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역시나 반성은 안 하는군요.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았을 상민 씨 아버님, 그리고 상민 씨, 또 숨겨진 따님의 마음은 한 번도 헤아려 보시지 않았나요? 어쩜 뼛속까지 어머님만 아실 수 있죠? 모든 걸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고 혼수 또한 주세요. 건물주가 왜 이렇게 혼수에 집착을 해? 그거 그냥 나 줬다고 생각해라. 너 돈도 많다며. 근데 뭘 그렇게 집착을 해?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한테 그건 못 드리겠네요.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돌려줘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얼굴로 눈물을 뚝뚝 흘렸고 결국 이혼을 당했답니다. 그동안 경제권이 없어서 위자료 또한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자료는 안 받고 깨끗이 이혼을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 산 세월과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다 떠안고 가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예비 시모에게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재산 분할도 전혀 해주지 않았고 그 나이에 예비 시모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결국 예비 시모는 이혼을 당했고 결국에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혼수를 저에게 배송을 시켜줘야 했고 예비 시모의 딸은 이 일을 알고 기겁을 했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해준 줄 알았던 혼수가 알고 보니 이부 동생의 부인 될 사람이 미리 해온 혼수였으니 오죽했을까 싶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모든 욕심으로 인해 몇 명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 일로 예비 시모의 딸은 예비 시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어요. 어찌 보면 자식이 엄마를 안 보고 산다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일이 이렇게 되니 참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답니다. 제 혼수를 빼돌린 예비 시모의 최후였고 건물주라고 갑자기 태세 전환한 시모의 말로였죠. 그 후로 남자친구를 몇 번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저 역시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그냥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사셔. 그리고 아빠도 충격이 크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엔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나 봐. 그냥 마음 내려놓고 사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엄마의 욕심 때문이었겠지. 네 마음이 안 좋은 건 아는데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원하면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돼. 그리고 도저히 잊어보려고 했는데 널 잊지 못하겠더라고. 미안. 상민 씨 보면 어머님이 떠올라서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마음 잘 추슬러.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어디서든 꼭 건승하길 빌게. 넌 잘 될 거야. 남자친구와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별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 모든 걸 탈피하고 나니 새로운 것들이 새록새록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 같아서 앞으로 효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평생 받기만 한 딸, 엄마에게 조금은 더 갚고 시집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제 파혼에 마음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의 한 페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더더욱 웃으며 털어버리는 날도 오겠죠? 요즘은 주말마다 엄마와 맛집도 다니고 더욱더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용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아내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내가 원하는 걸 제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물질적 소유가 남들과는 상당히 달랐었죠. 아내는 항상 불만이 많았었어요. 지금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저희보다 잘 사는 집안들을 부러워했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 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결혼 초에 아내는 소박하게 살아도 행복하기만 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내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고 비슷한 나이대에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불만이 커짐과 동시에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뛰어다녀야만 했었고 그렇게 해야지 아내의 불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좀 쉬고 싶다고 하고 있는 일의 개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부싸움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정의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내를 향한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이들 때문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지 10년이 넘어가던 시점에 그동안 싸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만큼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를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사람이 어느 날 못 보던 가방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가방이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살아왔었는데 딱 봐도 쓸데없이 또 사치를 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가방, 이번에 산 거야? 대충 봐도 명품 가방인 걸 알겠는데,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집에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또 가방을 사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방 하나가 가방으로 가득 차 있을 정도인데, 당신의 사치는 언제쯤 멈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신은 행복하니? 내가 뭘 하던 무슨 상관인데. 당신은 돈이나 벌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생활비도 턱없이 부족한 거 알고 있지? 애들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지금 하는 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 웬만하면 저녁에도 들어오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한 건 더 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나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지. 당신이 사치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얼마를 더 해야 멈출 생각인 건데.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의 관계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갈라섰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꼴랑 한 달 생활비
300 맞춰주면서 한 돈 1,000만 원 주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네. 정말 어이가 없다. 능력 없는 당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야. 알겠어? 내 주위 사람들은 남자 하나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가방 하나 산 거 가지고 엄청 쪼잔하게 구네. 내가 외제차로 바꾼 것도 아니고 꼴랑 가방 하나 새로 장만한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나도 능력 없는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저와 아내는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상처가 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내뱉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돈만 버는 기계도 아니고 10년의 시간 동안 제 살과 뼈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돈을 아내는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그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더 크게 자극했고 결국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처갓댁에 찾아가 하소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왔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겠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다 그래. 그 정도 안 쓰고 사는 게 어디 있어? 돈 싸들고 세상 떠날 것도 아닌데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하게 놔두면 좋은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행복하게 만들 테니 내 딸을 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정도는 각오하고 데려간 거 아니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내 딸을 도로 데려가라는 게 말이 되나? 서로 지지고 볶고 얼굴을 붉혀도 이혼만큼은 허락해 줄 수 없네.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냈다니까.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 10년이 날아갔다고. 자네가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놈인 줄 알았으면 내 딸을 주지도 않았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보상해 줄 텐가? 이혼을 할 거면 그만큼 대가가 필요하지 않겠소? 대가라뇨? 저 사람만 인생을 허비했나요? 제 10년도 같이 쓸어내려 갔다고요. 제가 얻은 건 뭔데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만 있는 상태잖아요. 알뜰살뜰 모아서 삶이 좋아질 수 있게 노력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저 사람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장인 장모는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며 자기 딸을 데려갔으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혼만큼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전혀 다른 말을 듣게 된 터라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이혼 소송이라도 가겠다며 더 이상은 아내와의 관계를 질질 끌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건 제가 우울증에 걸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제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 아내는 제가 생활비도 끊고 제대로 된 남편의 역할을 끝까지 행해주지 않았다는 거에 보란 듯 아이들을 방치해버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바로 대리운전을 뛰는데 아내와의 이혼을 통보한 이후 대리운전은 그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은 오로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다 보니 제 삶을 찾은 것 같았어요. 잠잘 시간 쪼개가며 대리운전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고 돈보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내는 그런 저에게 매일같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도 없는 사람이 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사치를 부리기에는 카드까지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라 아내가 제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돌발 행동들에 의심을 품었고 제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이혼하기도 전에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갈 때까지 가는 아내의 행동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싸붙였네요. 그렇게 살면 당신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껴져? 내가 봤을 때 그거 병이야. 생활비 끊었다고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것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웬만하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쓸데없이 바람 피우는 행동은 자제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뭘 하던 당신이 뭔 상관인데? 어차피 갈라서면 남남 아냐?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냐? 능력 없는 당신같이 찌질한 남자 만나고 싶지 않거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내 몸에 투자 좀 하겠다는데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집에서 애들이나 봐. 아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새로운 명품 옷으로 온몸을 휘감더니 다시 집 밖으로 나갔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인생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두 발로 뛰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었는데 돌아오는 건 능력 없는 사람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저는 실패자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것 뿐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통보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매일같이 아이들과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인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조심히 들어왔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 문틈으로 아내를 바라봤는데 양손 가득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꽤 지쳐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가지고 들어온 명품들을 바라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와 이혼도 하기 전에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고 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확실한 증거물을 만들어 아내에게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뒤를 미행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다음날부터 아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남자를 한두 명 만나고 있는 게
아닌 듯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받더니 잠시 뒤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뒤에나 나오던 아내는 작은 명품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 아내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고 전화가 왔는지 반갑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던 아내는 어느새 집에 도착했을 때 양손 가득 명품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남자들 집에 들어가 원하는 걸 내어주고 대신 명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갖 상상을 하던 저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 명품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를 돌려 세운 뒤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할 말이 없는데 뭐가 더 남은 거야? 또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내 방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온 건데? 애들 배고파하는 거 안 보여? 쓸데없는 짓 할 시간에 애들이나 챙기지 그래? 내가 애들 볼 때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않게 했거든.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당신,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많은 명품들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내가 남자를 만나던 뭔 짓을 하던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가지고 싶은 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당신 때문에 지질이 궁상처럼 살 바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삶이 훨씬 좋다는 걸 깨달았어. 그걸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고. 부자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나도 능력 있는 좋은 남자 빨리 만나서 제대로 된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 정도 얼굴에 몸매가 되니까 남자들이 달려드는 것 봐.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가 애 딸린 이혼녀를 누가 좋아해 준다는데? 그 사람들은 눈이 없냐?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냥 놀잇감에 불과한 거라고. 명품에 눈이 멀어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당신이 정말 한심하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도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신경 꺼. 더 이상 나한테 미련 갖지 마. 나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아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제대로 충족시켜준 적 있었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나는 내 삶 찾아갈 테니까 당신은 애들이나 키우면서 평생 찌질하게 자식들을 위해서나 살아. 저는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라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저희는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 남아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버티며 살았던 거죠. 철없어 보이고 물질욕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도 여자로 태어났으니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혼을 했었겠죠. 하지만 부부라는 건 저 혼자만 잘한다고 해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저에게 어느 정도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만 희생한다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남자들 집에 드나들었던 아내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사랑했던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더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처갓집에게도 보여주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며칠 뒤 아내가 고급 맨션에 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고 뒤따라 갔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들어가면 최소 2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처갓집에 연락을 취해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갔다며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지만 제가 장인어른한테 보내드린 사진 한 장에 처가댁은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기 전에 외도를 한다는 건 당연히 불리한 조건을 만들게 되는 거라 장인 장모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달려왔고 현장을 잡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냐고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제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장인어른한테 전송했던 사진은 어느 한 건물에서 아내가 나올 때 어떤 남자와 같이 걸어 나오고 있었는데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눈웃음을 치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바람이었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낯선 남자와 포옹을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내가 저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가 들어간 문 앞에 멈춰서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배를 눌렀고 집안에서 아내가 저보고 누구냐며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왔다며 물건 하나를 맡기셨는데 가져가지 않으셔서 도로 가져왔으니 사인하시고 다시 가져가라고 하자 문 앞에 놔두라며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문 앞에 두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접 받으셔야 된다고 하자 아내는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을 살짝 열었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아내는 가운에 시루라기만 걸친 상태로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장인 장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방으로 도망을 쳤어요. 장모님은 충격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장인어른은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튀어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내의 옷차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에게 당장 튀어나오라고 화를 냈지만 방 안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길래 억지로 문을 따버린 뒤 방 안에 있던 아내를 확인하는 순간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저희 모두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당장 멈추지 못해? 이리 내놔. 이것들 전부 다 뭐야?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 내놔. 그건 내 거야. 당신이 뭔데? 내 일에 참견이야. 나는 타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가져가는 거라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지금 날 미행한 거니?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손에 들고 있던 명품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져왔던 거였어? 이건 엄연한 범죄라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뭐가 문젠데? 나는 방 청소해주고 타당하게 받는 보상이라고. 이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이잖아. 명품 같은 거 한두 개 없어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나한테 연락 한 통 온 적 없었어.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명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예, 지희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네가 가지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고 해도 이건 주인이 있는 물건이잖아. 가방에 집어넣은 물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럼 진호 바람 피우고 있던 게 아니라 그동안 고급 아파트 집에만 골라서 들어가 청소해주는 척 하면서 명품 물건들을 빼왔었던 거니?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이 남자랑 왜 포옹을 했던 건데? 이건 누가 봐도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이잖아. 이 남자와는 따로 만나고 있기라도 한 거야?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그렇게 접근한 거예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몰래 명품 옷 하나 가지고 나오려다가 가방에 집어넣었던 걸 봤는지 의심하는 것 같길래 잠깐 접촉해서 터치 좀 해준 것 뿐인데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명품 옷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는 없었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저도 나름 방법을 찾은 거고 청소 의뢰 들어오면 잘 사는 집들만 골라서 대충 청소해주고 보상으로 받아간 것뿐인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집주인들 올 시간 됐어요. 마주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요. 이 문 망가뜨린 건 당신이 저지른 거니까 대신 보상해주고 와. 나는 먼저 나가야 된다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큰 범죄인 거 몰라? 저와 장인 장모는 아내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남자들 집에 들어가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아내는 비싼 집만 골라 들어가서 명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물질욕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황당한 상태라 아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내는 뭔가 아쉬웠는지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빼앗아 옷장에 걸려있던 명품 옷들을 더 꺼내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장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제가 있는 아내의 행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아내를 붙잡아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잠시 뒤 집주인분들과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내의 집에 있던 명품 물건들은 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거에 대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면서 징역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자기 딸이 받게 될 처벌 정도를 최대한 낮추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문제로 밀어붙이면서 아내의 징역을 어느 정도 감형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도 같이 보상을 해줘야만 했었죠.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능력이 없는 저를 만나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아내와 살면서 단 한 번도 쉰 적 없이 모든 걸 해주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만 해왔었는데 아내에게는 그저 부족한 남편일 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희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앞으로 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이런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능력이 없는 게 죄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한 아내한테 너무 서운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이혼을 한 게 잘한 선택이라곤 하지만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변해버려 이혼을 하게 된 거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내가 다시 사회로 나와도 절대 못 고친다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내의 저런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또다시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아내도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애는 15년을 했어요. 오랜 연애 끝에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날라리라고 불릴 정도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와 봉사활동을 가면서 사람이 바뀌게 되었고 연애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저를 정말로 예뻐하셨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있었죠. 반면에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했고 지방에 공장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었어요. 사실 연애를 할 때는 이런 사실들이 크게 생각이 들진 않았지만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집안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남편의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 결혼을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나와 헤어지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었죠. 그때 남편은 자신의 집안 배경은 절대로 상관없고 자신 역시 배경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미래 계획까지 모두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거기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고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 것은 상관없다면서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남편네 집안과 비슷한 집안의 자녀였고 선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와 결혼을 할 때와는 다르게 예단부터 모두 다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해 오셨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왜 15년이나 연애를 한 거야? 듣고 보니까 동서는 여기 집안 상황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다곤 하던데 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끝낸 것도 아니고 15년이나 질질 연애를 끌어온 거냐고.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나도 결혼할 때 예단부터 바리바리 다 싸들고 왔는데 동서 결혼할 때는 수저 한 짝도 안 가지고 왔더라고. 연애하다 보면 시부모님이 알아서 허락해 주겠지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솔직히 그런 거 다 이해해.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집안으로 시집 올 수 있었겠어? 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랑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어요. 그러니 연애가 15년이 된 거고요. 집안 차이 알고 있었고, 연애할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아니었는데요. 남편도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 벌어서 썼고, 저랑 비슷했으니 실감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시댁 환경 알고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결혼하자고 해서 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결혼을 했겠어요. 아니, 부담스러우면 결혼을 아예 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연애 질질 끌다 보면 나이도 찼겠다. 도련님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시키기라도 하겠지. 그런 속셈으로 한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도련님이 지금이야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다곤 하는데 도련님 사실은 그런 거 아니지? 언제 들어오려고? 어딜 들어가요? 형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나 남편이나 사실 아버님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경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라면 저희가 아버님 사업에 들어가서 뭐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동서, 웃기다. 내가 무슨 동서를 경계해. 경계할 급이나 되고? 나는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 솔직히 요즘 누가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해? 흔한 일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런 집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꼬이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동서네는 집도 어렵고 그렇다는데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마. 형님은 마치 저를 남편의 집안만을 보고 시집을 온 사람으로 대하셨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반대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 형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고 연애만 하고 있다는 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는 이유였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사람들은 남편과 시부모님이셨어요. 그런 주변의 소문에도 개의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있으니 저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형님의 경계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형님을 제외하고는 시댁 식구들 중에선 저에게 막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저에게 다정다감하면서도 쿨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댁 행사에 저는 직장 때문에 일찍 가지 못하고 뒤늦게 참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형님은 저에게 뭐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한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죠. 동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결혼하고 첫 행사인데 시댁에서 행사 진행한다고 하면 음식 준비할 때부터 와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래서 첫 행사니까 참석하라고 얼마 전부터 연락해서 말했잖아. 그러면 미리 일정 잡아서 일을 빼던지 잠깐 쉬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부모님이 오냐오냐 한다고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야? 형님, 저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서 바로 당장 뺄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어머님도 이해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형님이야 전업주부시지만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미리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바꿀 순 없어요. 그래도 언제 행사를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 다음에는 참석해 보도록 할게요. 참나? 아니, 시집을 왔으면 시집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올해는 몰랐으니까 어머님께서 그냥 넘어가신 거지. 다음에도 그러면 동서 엄청 크게 혼낼 거야. 다음부턴 조심해. 어머님께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빼먹기 시작하면 싫어하신다니까? 동서도 동서지만 서방님도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걸? 그렇죠, 어머님? 처제야, 그만하거라. 다 같이 참석하면 좋지. 그렇지만 일정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참석하라고 하겠니? 어쨌든 처음 행사이니 이렇게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같이 얘기 나눌 시간이 적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번에 볼 기회는 또 있지 않겠니? 일하는 입장에선 사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둘째야,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렴. 어머님의 말에 형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는 형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큰 며느리라서 혼자서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말이 까칠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주셨죠.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형님께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주시고 해외여행도 휴식자 다녀오라며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보다는 형님에게 더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시댁에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형님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형님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아버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회사 홍보 담당자가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서 급하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남편이 잠시 담당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마케팅으로 그전보다 몇 배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과를 올리자 아버님께선 남편에게 회사로 들어오라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회사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주버님에게 남편을 불러드릴 것을 이야기하셨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회사 일을 해달라 부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 형님은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런 말들을 듣고 형님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 왔습니다. 동서, 서방님, 아버님 회사 마케팅 부서 맡기로 했어? 역시 동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들어오게 됐네. 지금까지 한 말 다 거짓말이었어? 동서랑 서방님 이쪽 분야로 관심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만 마케팅 직원 그만둔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버님한테 바로 말한 거야? 진짜 동서 대단하다. 결국 회사 한 자리 꿰차게 되었네. 형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버님 회사 일을 하는 건 맞는데 거기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업체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 채용되면 일은 그만두기로 한 거고요. 잠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것이고 저도 남편도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은 전이랑 똑같아요. 형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이봐. 동서, 또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거 봐. 이제는 동서 말 전혀 못 믿겠어. 아무리 그래도 형 자리는 차지하지 않겠지? 형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상도덕에도 없는 거고 가족 의리도 없는 거 알지? 뭐 이번에 마케팅 잘 돼서 결과 좋다고 하니 동서도 기세등등 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된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 때문인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엄청 노력하면서 회사 이끌어가고 있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주버님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어요. 남편도 이쪽 분야로 잘하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건데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아주버님한테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더 이상 저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판단이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을 하게 되었죠. 남편 역시 매번 형님의 견제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황당해했어요. 아니, 왜 당신한테만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형수님, 지금까지 예의 있고 깔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당신한테 그러는 이유가 뭐지? 나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 나도 이유 좀 알고 싶다. 왜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어. 그냥 되도록이면
형수님이랑 마주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형 승진할 때도 되고 그러니까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나도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아마 결혼할 때 나는 수저 하나도 안 들고 왔다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 솔직히 우리 집은 평범한데 당신네 집은 사업가 집안에 잘 사니까 형님도 잘 사는 집안에서 시집 온 거고 그런데 어머님은 형님은 어려워하시고 나는 친딸처럼 생각하시잖아. 형님도 우리 어떻게 만나고 연애한 건지 다 알고 계시지 않나? 그거 알면서도 그러시는 건가? 어쨌든 형님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나를 무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당신 어떤 마음인지 이해해.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형수님이 못되게 굴면 잘 대처해봐. 당신 지금까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마 엄마랑 아빠도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을 거야. 섣불리 당신 편 들었다가 관계가 더 깨질까 걱정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이번에 담당자 들어오면 나도 회사 일에 손 뗄 거니까 그때 되면 괜찮아지겠지. 남편은 이번 협력만 끝나고 마케팅 담당자가 들어오게 되면 자신도 아버지 회사 일에서 손을 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형수님의 경계가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찌어찌 회사 일은 마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댁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을 해야 하니 형님과 마주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도를 넘는 말들을 쏟아내는 형님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도 했죠. 시댁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 저를 무시했었던 형님은 점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최고급 식재료인데 동서는 솔직히 살면서 이거 먹어본 적 있으려나 모르겠네. 우리도 언제 한번 동서네 가족들 먹는 음식 한번 소개해줘. 동서네랑 우리 먹는 건 좀 다르지 않겠어? 우리가 언제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나 있겠어. 동서도 한번 초대해서 음식 좀 쫙 소개해줬으면 좋겠네. 형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고급 식재료를 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도 살면서 몇 번 안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제 안사람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안사람 집이나 우리 집이나 평범한 집안이고 음식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 서방님, 기분이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번에 보니까 동서가 어머님 드셔보라고 친정에서 음식 싸왔는데 어머님이 처음 먹어본다고 하시길래 한번 해본 말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엄청 맛있게 드셔가지고 꺼내본 말이라고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나는 친해지려고 한 말인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다 민망하네요. 동서는 그리고 음식 좀 배워야 되겠어. 어떻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음식 제대로 못해서 친정에서 음식 받아와?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 확실하게 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내 조지. 아, 그런가요? 저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집안일은 영 잘하지 못하네요. 형님이야 집에만 계시니까 요리도 하고 청소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서 좋겠어요. 저는 집안일은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일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사 도우미 고용하고 싶어요. 형님 혹시 이런 것도 싫으신 건 아니시죠? 꽉 막힌 사람들은 가사 도우미 두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 직장 동료들도 요즘 다 그렇게 산다던데. 능력 있으면 자기 능력 뽐내면서 돈 버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말이 맞다. 이제는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살림하고 그럴 필요 없지. 나야 옛날 사람이라서 시집와서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다들 바깥에서 일하고 돈 번다고 하잖니. 살림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살림 어려우면 가사 도우미 도움받으면 되지 않겠어? 둘째야, 살림 힘들면 내가 가사 도우미 일주일에 한 번은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형님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대처를 했고 시어머니도 저의 편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저의 말을 두둔해주니 형님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했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형님은 단 한마디 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자리가 끝이 나고 정리를 할 때 형님은 저의 곁으로 와서 저를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남편이 저렇게 편을 들어줘서 든든하겠네. 그래도 저렇게 말하는 거 5년도 안 가.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 알지. 여자는 그래서 집안일을 잘해야 남자가 밖에서 허튼 짓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결혼 선배니까 동서한테 해주는 말이야. 그러니 귀 담아 들어. 어머, 아주버님은 그러셨어요? 어쩐지 아까 밥 먹을 때도 형님한테 국 데워와라, 반찬 더 가지고 와라. 죄다 시키기만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저는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주버님은 왜 형님을 무슨 시중 부리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도 너무 그러지 마시고 시키는 거 안 하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다른지. 저희 남편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데 이게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 남편이 뭐가 어때서 그래? 바깥 일을 하면 옆에서 당연히 챙겨줘야지. 밖에서 기력 다 소진하고 왔는데 당연히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 남편이 무슨 나를 시종 들듯이 하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은 그냥 무뚝뚝한 편이지 그렇게 나를 무시하진 않아.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버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형님한테 시키기만 하니까 전 그런 줄 알았죠. 저희 집에선 그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남편도 밖에서 일하지만 집에 와서는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도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시키지 않아도 저 생각해서 미리미리 다 해두니까 저는 아주버님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냥 놀라워서 한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저는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저를 아껴주었던 남편과는 반대로 아주버님은 무뚝뚝하고 가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탓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해도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편으로는 형님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님이 저에게 막대하는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형님은 마치 자신의 스트레스를 모두 저에게 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죠. 시아버님 회사 부회장직에 아주버님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두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저와 형님은 시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다니까? 그거 다 알고서 시아버님이 부회장직까지 주신 거 아니겠어? 아휴, 동서, 배 아파서 어떡해?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남편이 첫째고 장남인데 이렇게 부회장직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것도 다 내조하는 아내 덕분 아니겠어? 동서도 좀 배워야겠다.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니까. 원래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 법이야. 아, 축하드려요, 형님. 그런데 저희 남편은 스스로도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버님도 대단하시지만 저희 남편도 대단한 거죠. 아주버님이 부회장님 되시는 건 정말 축하드리지만 배가 아픈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아주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서로 길도 다르니까 그것 가지고 제가 뭐 질투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형님도 축하드려요. 그래 뭐 좋을 대로 생각해. 출신이 그래서 그런가? 이런 쪽으론 전혀 내조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무식해서 네 남편 출세길이나 막지. 솔직히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으면 네 남편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버님이 뭐가 이쁘다고 좋은 자리 주겠어. 우리 남편은 이제 탄탄대로지. 일 열심히 안 해도 아버님 후강 누가 무시할 거야? 이런 것도 다 머리가 있어야 전략적으로 하는 건데. 뭐 동서는 좀 그런 감은 없으니까 그런가? 줄 잘 타는 것도 능력이다. 그런 것 좀 배워. 국자를 들고 있던 형님은 제 머리를 툭툭 두드리면서 비꼬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어떻게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이 부랴부랴 나오시더니 형님의 팔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시어머님을 쫓아갔어요.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시더니 형님께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집에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아버님 후강? 회사 일하는데 그런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너는 네 남편이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나 하니? 낙하산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네 남편이 노력한 걸 네가 지금 다 무너뜨린 거야. 네가 지금 한 말들, 한 행동들 다 주주총회 현장에 보이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떤 일을 한 건지나 알기나 하니?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집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 현장에 생방송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주주총회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을 하건 안 하건 지금 네 태도는 말이 되는 태도라고 생각하니? 동서한테 하는 태도만 봐도 알겠다. 부회장직은 부하 직원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그 한 사람이 이따위로 행동하는데 누가 부회장직을 반가워하겠어?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니? 안 봐도 뻔히 보인다 정말. 주주총회 회의 결과로 네 남편 부회장직에 오르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이 없거니와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올리니? 어머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동서한테 한 말이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주주총회에 가서 사과를 할게요. 아니다. 지금 영상 연결되어 있으면 제가 가서 사과를 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거니? 네가 둘째 머리 때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거 다 그대로 들어갔어. 일단 회의 끝나고 나서 얘기하자.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께서도 회사 주주였고 시어머님은 바로 참석을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비아냥을 댄 것이었죠. 저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던 것, 했던 말들 모두 조용했던 주주총회 현장으로 보내졌던 것이고 형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주주총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주주들은 저런 아내를 둔 남편이 제대로 된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다들 반대표를 냈습니다. 결국 아주버님의 부회장직은 날아가게 되었어요.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평사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왔던 케이스였지만 승진 과정에서 아버님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란 소문도 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회장직은커녕 회사를 그대로 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을 했던 아버님은 아주버님을 시골 공장 관리 담당으로 보내버렸죠. 순식간에 도시에서 살던 형님네는 큰 마트도 근처에 없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형님은 저를 찾아와 아버님에게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동서,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으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 진담으로 말한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기분 나빴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러니까 아버님께 그때 일도 그냥 농담 삼아 말했던 거라고 얘기 좀 잘해줘. 서로 장난하다가 그렇게 보인 거라고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지금 정말 상황이 심각해서 그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장난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거기다가 형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 되는 건 아내가 내조 잘한 덕분이라고.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 자리가 바뀐다면서요. 이렇게 된 것도 형님 말처럼 아내가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동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한 번만 아버님께 얘기해주면 다음에는 절대 내가 동서 무시 안 할게. 한 번만 말 좀 제대로 해줘. 이사 가는 곳 봤는데 집도 40년이나 된 시골집이고 거기 주변으로 마트도 제대로 없어. 마트 가려면 차 타고 1시간은 더 가야 하는데 우리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거기 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아이들도 시골 학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하겠어? 제발 부탁할게. 나 말고 우리 아이들이랑 남편 봐서라도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일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난리인데 이혼하면 나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벌어진 일, 저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형님이 하신 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고 형님이 저한테 한 행동, 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진짜 놀랍네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저도 해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왜 부탁하세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형님은 저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은 시골로 쫓겨나듯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님 아이들은 시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은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같이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매일 시어머님께 연락을 해와 자신들을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결국 형님을 차단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던 것도 모두 끊으셨다고 해요. 아주버님은 처음에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너무나 통쾌하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형수님 대단하다.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당신 지금까지 어떻게 참은 거야?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직접 봤던 아버지는 엄청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 그동안 나한테 말한 것들 솔직히 그냥 말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내가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진 않았어. 형님은 아마 내가 기죽지 않으니까 더 속이 뒤집어지셨을지도 모르지. 어쨌든 아주버님 부회장직 못 오르게 된 건 나도 아쉽긴 하지만 어떡해. 어쩔 수 없는 거지. 형님은 자꾸 나한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이해해.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형수님이 만든 거지 뭐. 그동안 당신한테 대했던 것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곱게 쓰지. 엄마랑 아빠도 많이 화나신 모양이더라고. 형수님한테 따로 용돈도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것도 다 끊었다고 하더라고. 끊자마자 형수님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했다던데 아마 엄마랑 아빠는 형수님 앞으로 안 보실 모양이야. 당신한테도 미안하다고 하시고 당신도 이제 형수님 신경 쓰지 마. 시댁 식구들은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형님이 저를 생각보다 심하게 무시를 하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셨고 그 후로는 시댁 식구로 생각도 하지 않겠다며 내쫓으셨던 것이죠. 한순간에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형님은 계속해서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아무도 받아주고 있지 않는답니다. 살면서 존재 자체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있답니다. 결국에는 형님처럼 남을 무시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야 하는 벌을 받게 되니까요. 형님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하지만 정말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